와, 나도 이제 드디어 한국을 가게 되었어. 잠깐만 일본이 예의범절과 에티켓을 더 잘 지킬걸? 무슨 소리야. 한류 열풍으로 드라마도 못 봤어? 한국은 동방에이지국이라고. 해외여행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스튜어디스들 사이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는 것인데요. 겨우 비행기에서 몇 시간 머무는 것뿐인데도 한국인의 행동은 유독 특별하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인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독일인 스튜어디스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한국인을 칭찬하는 선배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번의 비행 만에 그녀는 비행 때마다 한국인만 찾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스튜어디스로 일을 하는 레미르입니다. 저는 주로 아시아 쪽 국제 노선을 담당하고 있어요. 처음 스튜어디스를 꿈꾼 건 어릴 때인데요. 그때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이 일에 상당히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튜어디스가 되어 사람들에게 편안한 여행을 경험하도록 서비스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죠. 면접을 통과하고 스튜어디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땐 전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지 않았는데 이미 제 마음은 하늘을 날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배정부터 독일 내 국내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재미는 없었어요. 많은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풀며 독일의 서비스를 느끼게 해주는 게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래도 항공기 안에서 승객들의 안전이나 편안함을 책임지는 건 동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일했죠. 항공기 내에서 승객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한다는 평으로 저는 항상 1등 스튜어디스였어요.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움직였기에 국내선 3년 차에 드디어 그 능력을 인정받아 국제노선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은 진짜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 떨렸어요. 그렇게 해외 비행을 배정받았는데 생각보다 먼 지역이라 당황했어요. 아시아 지역이었죠. 비행 시간만 무려 10시간이 넘는 지역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독일 내에서는 길어야 2~3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저보다 먼저 아시아 지역을 비행했던 선배 스튜어디스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을 선호했어요. 처음 배정받은 나라는 일본이었는데 제가 볼 땐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다고 생각했죠. 둘 다 검은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피부색은 살구빛이었거든요. 특별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은 아직도 가난하지만 제가 비행하는 한국이나 일본은 선진국이라서 불편함 없이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일본이나 한국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베테랑이라고 말하는 선배들은 귀신같이 한국인들을 찾아내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들은 한국인들이 특별하다고 말했죠. 이상했어요.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이 언급되는 게 조금 의아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한국보다는 당연히 일본이 좀 더 특별할 줄 알았습니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도 일본과 가까운 나라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역시 일본을 따라하기 위해 상당히 열중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을 선호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을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지 이름이나 여권을 보고 그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었죠. 이를테면 한국인들의 특별한 행동 때문에 선배들은 한국인이라는 걸 빠르게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탑승할 때 여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비행기 내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다르게 한국인이 앉은 자리로 서비스 가겠다며 저에게 배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전 상관없었어요. 아시아인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궁금한 건 있었습니다. 대체 선배들은 어떻게 한국인들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죠. 힘든 비행이 끝나고 일본 숙소에 들어갔을 때 전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선배에게 물었어요. 대체 일본인과 한국인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제 궁금증에 선배는 웃으며 말했죠. 배려가 있다고요. 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비행기 내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건 스튜어디스가 하는 일이잖아요. 승객들이 배려받으면 받았지 그들이 스튜어디스에게 배려할 일은 크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짓자 선배는 경험해봐야 아는 거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선배는 한국인들은 눈치가 빨라서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깔끔하다고 말했어요. 그건 제가 경험했을 때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인들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더 심플하고 편안했거든요. 그들은 스튜어디스에게 요구하는 게 없었어요. 무엇이든 불편한 기색 없이 웃으며 알았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선배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요구 조건도 많고 말이 많은 편이니까요.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 못하는 거 아닌지 궁금할 정도였죠. 제 말을 듣고 있던 선배가 박장대소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말했죠. 일본인들이 알았다는 말만 하는 건 어차피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라고요. 저는 이해 못하겠다는 듯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그러자 선배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말했죠.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못한다고요. 영어를 못하니 요구 조건이 있어도 요청하지 못하고 비행기 내내 조용히 앉아 갈 수밖에 없대요. 물론 가끔 자신 있게 영어로 요구 조건을 말하는 일본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하는 영어는 알아듣기 어렵다고 했어요. 소통이 전혀 안 되니 대부분 일본인들은 독일 국적 항공사의 비행기를 탑승할 땐 불편해도 참고 가는 게 익숙한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이 편리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짧더라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영어로 대답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의사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비행기를 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생긴대요. 하지만 대부분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덧붙여서 한국 사람들은 신기하게 일본어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꼭 비행할 때 한두 명은 있댔어요. 그래서 일본인과 문제가 생기면 마치 통역관처럼 한국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인들이 탑승하게 되면 자신들이 서비스하겠다고 바꿔달랬어요. 어차피 저는 일본인이나 한국인을 구분하지 못하니 일본 사람들을 서비스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지 않냐고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왠지 아니라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어요. 제가 늘 국내선에서만 일하다 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첫 비행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죠. 저 역시 앞으로 아시아 지역을 비행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더 편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한국 사람들이 더 좋다고 말하는데 일본 사람과 바꿔줄 만큼 내가 바보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선배들은 웃으며 베테랑이 다 된 것 같다며 괜히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본에서 이틀 쉬고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동안 독일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담당했는데 생각처럼 한국인들이 많이 타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도 별도의 비행 구간이 있었거든요. 아쉽다고 생각할 무렵 멀리서 보더라도 일본인과 구별되는 한국인들이 단체로 탑승한 비행기에 배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하던 막연한 말들이 어떤 말인지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빨랐어요. 빠르다는 게 잘 달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요구를 할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같았죠. 선배들이 말했던 한국인들은 눈치가 빠르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저도 알게 된 셈입니다. 줄을 설 때도 빨랐는데 좁은 비행기 안에 탑승할 때도 그랬어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빠르게 뒷사람에게 양보하며 한쪽으로 비켜주었죠. 그리고 놀라웠던 건 비행기 좌석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인이 단체로 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혼자 앉게 되었어요. 그 혼자 앉은 사람은 일본인이었는데 다른 가족들과 좌석이 떨어진 것 같았죠. 저를 포함한 스튜어디스들은 외모로 보았을 땐 동일한 아시아 사람이라 같은 일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일본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불편하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일본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죠. 눈치로 알게 된 걸 물어보긴 했어요. 혹시 자리 교체를 원하시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하며 말이 통하는 다른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스튜어디스 중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곤란한 건 마찬가지였었죠.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이 일본인과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단체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 가족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영어까지 유창했죠. 그제야 일본인이 자신의 가족과 가까운 자리로 자리 변경이 가능한지 묻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한국인들이 통역 역할을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겉에서 볼 땐 한국인과 일본인이 정말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행동이 달랐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말투도 달랐죠. 정확히 어떤 것이 그들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한국인들이 하는 영어는 알아듣기 쉽고 단어 몇 가지로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아니었죠. 이상하게 일본인들은 드물지만 몇몇 사람들이 자신 있게 영어로 요구를 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일본인들의 발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해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친절하게 서비스해야 하는 스튜어디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때 중재 역할을 해준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바꾸어준 한국인들에게 과자 서비스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 서비스는 스튜어디스들의 재량에 달려 있거든요. 정해진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고마움 또는 미안함을 담아 서비스를 하는 건 스튜어디스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했죠. 아이들에게 전해줄 과자와 함께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러 갔어요. 그러자 한국인들은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걸 부끄러워할 정도였죠.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니까 더 많이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그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남들과 달랐습니다. 오랜 비행시간이 끝나고 내릴 때 저마다 내리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누구는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신호가 있고 나서야 서서히 짐을 내리고 또 누군가는 이미 내리기 위해 문 앞에 서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중간에서 서두르지만 가능한 다른 사람들의 동선에 방해가 안 되려고 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내리면서도 위에 짐칸에서 가방이 잘 꺼내지지 않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었어요. 보통 그런 일들은 스튜어디스들이 뛰어가 도와주는 게 일상이거든요. 승객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스튜어디스 역시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옆에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덕분에 큰 비행기 안에서 짐을 내리지 못하는 여러 승객 때문에 내리는 속도가 늦어지는 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적재적소에서 도움을 주는 한국인들은 명예 스튜어디스라고 표창장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숙소에 선배들과 함께 잠잘 준비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저도 베테랑 스튜어디스가 된 것 같았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선배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이 왜 좋은지, 한국인 탑승객이 있다면 왜 그들 위주로 서비스하고 싶은지 저 역시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력들이 쌓여 저는 아시아 지역 중 이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함께 비행한 승객 중 단연코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스튜어디스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요. 가방을 옮기는 등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특히 스튜어디스의 입장에서 좋은 건 한국인 승객들은 스튜어디스들의 안내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해 말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기내가 불안정할 때 일일이 따라다니며 안전벨트를 매줘야 할 정도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니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 필요한 상황에서 스튜어디스들에게 질문하는 걸 서슴지 않아요. 친근하게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 저도 모르게 긴장했던 마음들이 편안해지고 오랜 친구와 함께 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 한국인들을 많이 접하고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있는 특유의 배려와 예의는 그들의 문화이자 가치관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건 너무 뛰어난 문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분 좋은 사실은 저번 달에 한국인들이 뽑은 친절한 스튜어디스로 제가 뽑혔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비행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배워가며 스튜어디스의 역할을 더 잘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지 모르지만 국내선으로 다시 배정받는 게 아니라면 계속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행 시간도 즐겁고 한국에 머물며 관광하는 시간도 너무 신나거든요. 오랜 친구와 만나는 설레는 시간으로 느껴지니 일이 일처럼 다가오지 않는 건 역시 한국인들 덕분인 것 같아요. 시청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국인 승객들의 특별한 행동에 감동받은 독일 스튜어디스의 사연이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한국인들의 성향이 비행 중에도 잘 나타난 것 같은데요. 사실 서양인의 눈으로 봤을 때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모적인 특징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외모가 아닌 빠른 눈치와 영어 소통 능력, 그리고 다른 승객들을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며 한국인들의 특별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튜어디스의 안내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행동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스튜어디스들은 한국인 승객들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인들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 특별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어디에서나 돋보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캐나다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승무원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다음 비행을 준비하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캐나다 승무원이 알 수 없는 증상을 보였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인 승무원이 캐나다인 승무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캐나다 승무원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레이첼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국적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승무원 일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한 지 올해로 3년차가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제가 봤던 승무원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고민을 친구들과도 이야기해보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제 생각을 공유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배부른 소리냐며 저를 혼내더라고요. 학창 시절부터 노력한 모습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어렵게 승무원이 되었는데 그만두지 말고 조금 더 버텨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지쳐 있을 대로 지친 저는 저에게 배정된 비행만 마치고 머리도 식힐 겸 휴가를 쓸 계획이었습니다. 휴가 중에 머리도 식힐 겸 휴양지로 여행도 다녀오고 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휴가만을 기다리며 지친 마음을 다 붙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비행한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비행이었습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러시아를 경유한 후 일본에 도착하는 비행 일정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어요. 마지막 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이 약간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인지 약간의 몸살 기운이 느껴져서 약을 먹고 마지막 비행을 시작했어요. 마지막 비행이라는 생각에 저는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비행은 시작되었고 몸이 예민해서인지 비행의 느낌이 이상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사무장님께 보고했으나 평상시 저를 무시하던 부사무장은 아무 일 아니라며 저에게 일이나 하라고 핀잔을 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 경유지인 러시아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경유 일정상 어쩔 수 없이 2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번에도 와봤던 러시아 공항은 여전히 바뀐 게 없었고 예상대로 불편함을 느끼며 지옥 같은 3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전히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있었고 실제로 경유지에 대기하던 승객분 중 한 분은 소매치기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2시간의 대기가 끝났고 저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행기의 이상함을 느낀 저는 부사무장이 아닌 사무장님께 보고를 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저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알고 보니 비행기에 결함이 있었고 일본까지 가는 비행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정비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비행 루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공항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항공관제센터와 교신을 하여 한국 인천공항에 비상착륙 허가를 요청했고, 갑작스러운 비상착륙 때문에 승객분들께 비행기의 현재 상태를 알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안전하게 비상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가본 적 없는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이이기 때문에 일전에 경유했던 러시아의 공항과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국의 공항에 대해서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후진국인 한국보다는 제가 일전에 갔던 일본 공항보다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아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기에 이번 비행이 끝나고도 여행의 계획에서는 아시아권에서 일본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품 있는 문화와 일본만의 개성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기에 당연히 한국보다는 일본이 어느 부분에서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을 하면서 한번 한국인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비행을 하는 중에 시끄럽게 하는 건 물론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 제가 몹시 난처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한국인 특유의 급한 성격 탓에 기내식이 나오는 대기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저를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이런 고객님들은 대부분 한국인 아니면 중국인이었어요. 이런 경험 탓에 저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저의 성격은 항상 차분히 생각하고 움직이는 편이었지만 그들은 저에게 항상 빨리빨리를 요구하니 한국은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아시아권 여행을 생각한다면 일본을 우선순위로 생각했습니다. 승무원 일은 하면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건은 제가 기내 순찰을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한 꼬마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주변의 승객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숙면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제 말에 신경 쓰지 않더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였기에 한국을 좋게 생각하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점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로는 비행기의 문제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군요. 이 상태로 일본까지의 비행을 했었더라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비상 착륙을 했던 선택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가면 일본에 도착하는데 굳이 한국에 비상 착륙을 했다는 사실이 불만족스럽긴 했습니다.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적으면 3-4시간, 많게는 하루 그 이상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한국에서의 대기 시간은 지루하기만 할 거라 생각했고 저는 일본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대기를 해야 된다면 한국보다는 일본에서의 대기 시간이 저에겐 좀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비행기를 수리해야 된다면 한국보다는 좀 더 믿음직스러운 일본에서 수리를 하는 게 더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분들은 저희에게 요청사항을 할 때도 빨리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고 그렇게 빨리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있을 휴가 때문에 마음이 들뜬 상태였는데 하필 마지막 비행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니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 정비를 하는 시간은 하루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국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승무원을 하던 저로서는 간단한 결함이나 문제만 생겨도 하루가 걸리는데 지금 저희 비행기 상태는 하루 만에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러는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승객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고 갑작스레 일정에 차질이 생긴 승객분들의 불만도 쏟아졌지만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승객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가 일정도 밀리게 되고 이전에 러시아 공항에서의 2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힘들었는데 한국 공항에서 하루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앞이 막막했습니다. 갑작스레 생긴 상황 때문에 한국 공항에서의 짐을 맡겨놓을 장소도 없는 상황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비행기의 수리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공항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비행기 수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한국 인천공항에 승무원들의 휴게 공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휴게 공간에 도착해보니 그곳에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 승무원들은 얼굴도 이쁜데 업무 능력도 좋다는 소문을 종종 들었는데 휴게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인 승무원들은 모두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화려한 외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게 공간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휴식을 취하는 도중에 갑자기 긴장이 풀려버린 탓인지 비행 시작 전에 느꼈던 몸살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긴장을 하던 도중 느끼지 못했던 열기운도 느껴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인 승무원이 끙끙 앓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 승무원에게 비행 시작 전부터 몸살 기운이 느껴졌었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갑자기 몸살기가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승무원분은 저를 도와주겠다며 어디론가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공항 내에 있는 약국에 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같이 자리를 이동했지만 저는 제가 도착한 장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분께서는 저를 공항 내에 있는 병원으로 안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공항 내에 병원이 있다는 것들 보고 놀란 저는 한국인 승무원분의 안내에 따라 여권을 보여주고 진료 접수를 마친 뒤 주사와 링거를 맞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링거를 맞으며 2시간 정도를 쉬다 보니 힘들었던 몸 상태가 점점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긴장한 상태로 식은 땀을 많이 흘린 상태였어서 제 유니폼은 이미 젖을 대로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얼른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 호텔에서 씻고 싶은 생각이 앞서 있던 상황이었고 얼른 비행기가 잘 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의 2시간 동안의 휴식을 취하고 한국 승무원 휴게 공간에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승무원들의 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짐을 놓고 자리를 비울 수 있나?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인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저는 따지듯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승무원은 뭐가 문제냐는 듯이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파악한 뒤 한국에서는 짐을 두고 가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오히려 저를 타 이르더라도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우월한 시민의식이 있고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놓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러시아에서 경유를 할 때도 짐을 도둑 맞을까? 봐 불편함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방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는 땀에 젖어 있는 저의 옷 상태를 보고 찝찝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옷이 젖어 있기에 너무 불편하다고 말을 꺼냈는데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더니 그곳에는 호텔도 있었어요. 이미 젖어있던 제 옷을 드라이 클리닝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용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 승무원이 알려준 세탁소로 가게 되었고 옷을 다 클리닝하는 데에는 불과 1시간 밖에 안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옷을 맡기고 잠깐 인천공항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내 엄청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저를 사로잡았고 그것들은 인천공항 안에 있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팔고 있었고 한식, 중식, 일식 가릴 거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한국에 왔으니 한국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종업원이 음식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테이블마다 놓여져 있는 키오스크의 편리함에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서 음식 주문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대표 음식인 불고기와 비빔밥을 주문했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사람이 서빙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음식을 갖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 정도는 캐나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 있다. 한국에서는 공항에서조차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음식이 서빙되었고 너무 이쁘게 담긴 비빔밥의 모습에 먹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였어요. 저는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게 되었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되었어요. 캐나다인인 저조차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으며 다양한 채소들이 식감에 재미를 주었고 기름진 음식만 추구하는 캐나다에서의 식사와는 너무 다른 프레시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쳤고 시간이 남아서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말로만 듣던 한국의 문화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로 테이블 위에는 주인 없는 노트북과 핸드폰이 놓여져 있었고 이거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는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커피를 시켜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공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해외에서는 와이파이를 카페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시간당 이용료를 내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여러모로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를 에스코트해 주던 한국 승무원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작별 인사를 하였고 저도 승무원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 하루가 걸릴 줄 알았던 비행기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승객분들에게 예정보다 더 빨리 출발할 수 있다는 안내사항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고쳐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더라도 우연치 않게 한국 인천공항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제가 생각과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의 한국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휴가 전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아시아권에 갈 계획이 없던 저의 휴가는 이번에 한국에 비상 착륙하게 된 계기로 저의 휴가는 한국으로 결정했고 그렇게 다시 가게 된 한국은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정말 재밌고 값진 경험을 한 저의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이번에 복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캐나다 최고의 유나이티드 항공사보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 복직을 신청해 볼까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그 나라의 문화와 시민의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적합한 나라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 저에게 여행을 어디로 가야 한다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추천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의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선진국이잖아. 그 다음은 중국 그리고 세 번째가 한국이잖아. 어느 한 일본인 여성이 자신의 나라 일본이 아시아 중 최고라고 자신 있게 소리칩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일본보다 뒤떨어지는 나라고 심지어는 한국이 중국보다 후진국이라며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잘못 알려져 있고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고 한국은 다케시마가 독도라고 우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 사연을 작성하는 저도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화를 가라앉히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함께 알아보시죠.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메디앙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메디앙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일본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최근 메디앙이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고 이 사연은 순식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생활을 한 후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 세 나라 중 고민 끝에 결국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00년도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그때 나이는 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 일본을 자연스럽게 동경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선진국이라고 자연스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25살이 됐을 때에는 일본의 요코하마 지역의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의 거래를 하고 있었죠. 그 한국 기업은 정 과장이라는 사람을 일본으로 출장을 보냈고 정 과장을 처음 만난 메디앙 씨는 한국인인 정 과장에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앙 씨는 정 과장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 정 과장은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메디앙 씨는 정 과장이 떠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힘들어했습니다. 이 두 남녀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뒤 5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된 메디앙입니다. 제 나이는 현재 30살이고 어느 한 남자를 만나 한국에 처음으로 오게 된 건 2020년도였습니다. 저는 어디에 사연을 올리거나 제 이야기를 한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저는 한국을 정말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불쌍한 나라이고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한국을 좋게 볼 수가 없었죠. 어려서부터 저는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아의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선진국은 일본이라고 생각했죠.
일본의 문화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우수하고 흠잡을 곳 없는 문화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겪어본 일본인들은 언제나 성실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여 어떤 일을 해낼 때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일본에 빠지게 된 이유를 하나 꼽자면 바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면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일본이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어느 나라에서도 맛볼 수 없고 일본에서만 느낄 수 있었죠. 특히 라면의 국물은 매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과거 강대국이었을 때 한국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였고,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자긍심도 생겼죠. 저는 일본에서 사는 게 자랑스럽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뉴스에서 다케시마를 두고 한국과의 논쟁을 벌이는 방송을 봤는데요.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다케시마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걸까라고요. 그리고서는 중국보다 수준이 낮고 억지를 부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코하마의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저는 회사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고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싫었기에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국 거래처에서 우리 회사로 일을 배우러 오게 된 정 과장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저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3박 4일 동안 출장을 온 거였습니다. 4일간의 시간 동안 우리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 기술력은 부족하기에 일본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괜시리 일본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한국거래처의 정 과장은 저에게 다가와 잘 부탁한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한국인과의 많은 대화를 하기 싫었지만 면전에 대고 인사를 거절할 수 없기에 가볍게 대답한 후 많이 배워가라고 비아냥거리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 과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웃더라고요. 하지만 정 과장이란 사람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일을 꼼꼼하게 잘할 뿐더러 일 처리 속도도 굉장했습니다. 심지어 성실하면서 여유로운 모습까지 있고 저희 회사 사람들까지도 고루고루 잘 챙기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정 과장은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오히려 자진해서 도우려고 하고, 그렇다고 자기의 일은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탓에 자신의 일은 성실히 꼼꼼하게 하는 반면에 남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인을 겪어보지 못했기에 제가 생각 한국 사람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이 일하는 기간인 4일 동안 정 과장을 좋게 대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한국 사람은 위험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저는 항상 냉철하게 그 남자를 상대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 남자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 과장이 떠난 이후부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그 남자가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고 그의 빈자리를 자주 쳐다보게 되었죠. 그때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건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 커져갔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한국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고 저 또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에 어머니의 생각이 궁금했죠. 저는 어머니에게 이번에 같이 잠깐 일했던 한국인은 정말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과거의 한국인들은 정말 더럽고 문화 수준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들이 먹는 것 또한 우리와는 너무 다르고 한국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과는 너무 달랐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일본의 연휴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연휴 기간에 한국 여행을 가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정 과장을 보고서는 어쩌면 내가 잘못 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긴 고민 끝에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했고 제 생각과 다른 한국의 모습에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리게 되었는데 공항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규모는 엄청나게 거대했고
심지어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에 놀라버렸죠. 인천공항은 일본의 공항과는 너무나 차이가 났죠. 그리고 나서는 인천공항의 스마트한 시스템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중에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스마트한 입출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입출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인천공항에서는 간편화된 시스템으로 대기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입출국 절차를 마치고 화장실이 급한 저는 화장실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내부는 너무나 쾌적하고 좋은 향기도 은은하게 나서 마치 일본 고급 백화점. 화장실 안이 그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시선이 향한 곳은 공항 내부에 펼쳐져 있는 무수히 많은 식당들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많은 사람들은 짐 가방을 놓아두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본에서도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아예 없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 공항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놓고 짐 가방을 놓아두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공항 밖으로 걸어나갔는데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 바로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바닥에는 처음 보는 신기한 LED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등의 색이 바뀌게 되면 바닥의 색도 같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호 대기 도중에 스마트폰을 하고 있기에 바닥을 쳐다보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설치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이 신호등을 보며 일본에도 이런 신호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저는 지하철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1000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하철역은 총 302개라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알고 있기에 속으로는 일본보다 괜찮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 최고의 지하철로 일본 도쿄를 많이 꼽아왔지만 서울 지하철은 일본보다 저렴한 가격까지 생각하여 고려해 봤을 때 인정하기 싫었지만 정말 굉장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의 지하철보다 한국의 지하철이 더 대단하다고. 세계 최고의 지하철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고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거래처였던 회사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라고 정과장을 볼 생각에 약간은 설레는 마음이 있었죠. 한국은 연휴 기간이 아니라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였습니다. 저는 거래처 회사 앞에서 우물쭈물하며 같은 자리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가 제 어깨를 치며 말을 걸더군요. 돌아보니 정 과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저에게 요코하마의 회사에서 본 메디앙 씨가 아니냐며 묻더라고요. 그 남자는 해맑은 미소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웠지만 그 마음은 숨긴 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국에 일이 있어서 방문하게 됐는데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는 저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권하더군요. 마침 자기도 퇴근하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 고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겠다며 어느 허름한 식당으로 저를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당의 외부만 봤을 때는 저렴한 식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랐습니다. 양념갈비와 냉면만 주문을 했는데 널찍한 테이블을 가득 채우는 여러 종류의 반찬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반찬들이 있기에 저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게 되었죠. 제가 좋아했던 남자와 잊을 수 없는 식사. 자리 한국 도착부터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공항부터 스마트한 시스템까지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연휴 기간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인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설명해 주었죠. 한국은 대단한 나라이고 너무 편리하고 배울 게 많은 나라였다고 말이죠. 공항에서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문화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먹거리를 알려주었죠. 그리고 일본어를 잘 알지 못해도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죠. 이러한 시민의식이 있기에 한국 여행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나쁜 인식이 가득했기에 한국에 관심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정 과장과 한강을 걷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강에서 바라보는 야경을 모두가 꼭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저는 그 남자와 사귀게 되고 한국과 일본 국제 연애를 했습니다. 정 과장과 긴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저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과장이었던 남편이 지금 현재는 차장이 되었죠.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인식만 있던 저는 지금은 한국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던 도중 한국의 역사도 공부하게 되었고 독도는 한국 땅이 맞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일본인들이 오히려 한국의 영토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거였다고. 그리고 현재는 일본에 가게 되면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의 건축물이 많이 낡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에 부끄럽고 미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라게 되었지만 저는 이제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